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영상을 송이랑 요랑 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지도 않게 시간이 많이 잡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적인 부담을 줘서 미안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팽창 과정과 쇠퇴 과정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몽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미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칭기즈칸. 네, 여러분 몽골 제국하면 칭기즈칸이 나오죠. 이 몽골 제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3세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네, 13세기 초에 테무친이 몽골족을 통일을 하고 칸이 이제 왕의 그 몽골식 표현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칭기즈 칸에 추대되어서 이제 몽골 제국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토 확장은 그 몽골에서 그 부족을 다스리는 천호제를 기반으로 몽골 울루스를 구성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칭기즈칸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칭기즈칸 때 서하를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그 오고타이 칸 때, 네, 금나라를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칭기즈칸 그 다음에 그 오고타이 칸 그리고 뒤에서 나올 이제 쿠빌라이 칸까지 하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지도에 보이시는 이 중국 대륙을 포함해서 굉장히 크게 영토를 확대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기즈칸 사후 영토를 분할 상속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주치, 차가타이, 훌라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그 몽골 제국이 분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에 들어서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들이었던 쿠빌라이가 이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어디에서 천도를 하느냐? 요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 이름도 몽골이 아닌 중국식의 국호인 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한 것도 잠시 한 몇 년 못 가고 한 90년 정도 가요. 왜냐하면 지배층이 그 아까 계승 분쟁, 그 나라도 막 쪼개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교초라는 지폐를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만들어서 뿌리다 보니까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백령교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 중심의 홍건적이 등장을 합니다. 홍건적, 우리 한나라 멸망했을 때 황건적 했었죠. 황건적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홍건적의 리더격이었던 주원장에 의해서 짧은 14세기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몽골의 이제 성장과 쇠퇴 과정을 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원대에 등장했던 이제 중국 지배 방식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몽골 제일주의예요. 무엇랑 비교를 하냐면 우리 북위의 한화 정책과는 사뭇 다르죠. 한화 정책과는 사뭇 다르게 아예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해가지고 인종을 구분했다.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몽골인이 최상위 지배층을 형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인과 남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화북 지방의 한인 또는 강남 지방의 한인이라고 해서 한족들인데 이 생목인은 무엇인가? 생목인은 뭐냐면 생목인은 서역 사람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의 색깔이 있는 뭐 푸른빛이든 녹색빛이든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개무역을 하면서 그 상업이나 질이나 이런 거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조세징수나 재정 관리를 맡기는 등 생목인들을 우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피지배 계층인 한인과 남인이 이제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농업을 장려하고 송나라 때 있었던 지주 전호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화, 면화가 재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원나라 때 가장 키워드로 보셔야 되는 건 이 동서교류입니다. 이따가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해서 앞서 얘기했던 지폐, 교초, 송나라 때는 뭐 교자 회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교초 사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서민 문화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희곡,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서상기라든지 비파기 같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종교 문화도 외부 민족이고 아까 뭐 서역인들도 있다 보니까 되게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문화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아까 앞서 지도로 봤지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저기 유럽에 있는 키예프나 바그다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지도 나와 있죠. 학습지 보시면 훌라구 울루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비잔티움 제국까지 쭉 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역망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역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가 바로 두 가지, 뭐 역참제 그리고 대운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참이라는 거는 역참을 설치해서 주변에 이제 뭐 약간 휴게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여러분들 그 이븐 바프타의 여행기라는 사료를 살펴보시면 9개월간 돌아다녀도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다. 그리고 일일이 도장 찍고 숙소문 잠그고 되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점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역참까지 안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되게 안전한 여행이나 이제 동서 교류할 때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대운하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에서 대도, 지금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까지 연결하는 수로로 이제 조세나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는 그런 해상 운송이 활발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몽골의 평화 시대라 그래서 팍스 몽골리카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다. 이 팍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번영한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문화의 교류에서 가장 이야기할 게 바로 이 외국인의 왕래인데요. 외국인의 왕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파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카르피니 같은 사람은 교황의 사절이었습니다. 교황의 사절단으로서 오기도 했고요. 이 카르피니는 초원길이라는 길을 활용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래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뭘 이용해서 이렇게 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카르피니의 이동 경로이고요. 베네치아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 폴로는 언제 왔었는가? 쿠빌라이 칸 때 왔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등장하던 시기에 몽골 제국 원으로 온 거고요. 이븐 바투타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입니다.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간 게 아니겠죠. 이 중국의 화약이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인쇄술이 전파되면서 요거는 이제 뭐 서양의 르네상스라든지 뭐 대항해 시대 이런 것들을 이끌어온 결정적인 그
발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슬람의 뭐 천문학이나 수학 아까 뭐 그 생목인 얘기했죠. 그러면서 수학이 전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역법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수시력이라는 것들을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제작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의 회화가 이제 페르시아의 세밀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몽골입니다. 몽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칭기즈칸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이제 쿠빌라이 칸 이렇게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언급했던 게 바로 오고타이 칸. 오고타이 칸. 칸이니까 칸은 다 붙여줄게요.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칭기즈칸은 서화 그 다음에 오고타이 칸은 금을 공격을 했고 쿠빌라이 칸은 이제 남송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남송까지 정복을 하면서 쿠빌라이 칸 때 이제 대도로 천도를 하고 원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키워드로 이제 몽골과 관련된 키워드로 살펴볼 거는 뭐 역참 아무래도 역참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표였던 교초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아직 여기다가는 그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도 시박사는 꾸준히 유행을 합니다. 키워드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몽골 제일주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생목인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마르코 폴로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코 폴로 그리고 뭐 이어서 말하자면 뭐 화약이나 나침반, 인쇄술 같은 것들이 서양으로 많이 전파됐다. 서양으로 전파가 된 것들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몽골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푸시거나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또 말이 많아졌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짧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시기 아까 우리 그 송나라 때부터 몽골 때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